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 혹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뇌하는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런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왕이 있다면 어떨까요? 왕관의 무게는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평생 벗을 수 없는 족쇄의 무게였던 왕. 자신의 나라가 병들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왕.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왕관을 썼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공, 조선의 23대 국왕 순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순조는 세도정치라는 단어와 함께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재위기간 34년은 특정 외척 가문이 나라의 권력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조선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부패했던 시대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꼭두각시 왕이라고 부르며 그의 무능함을 탓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꼭두각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과연 처음부터 무능하고 의지박약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아버지, 정조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총명한 왕세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빛을 앗아갔고 11살 어린 소년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의 삶은 거대한 비극의 서사시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뒤를 이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 그리고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를 올가맨 외척 세력의 끝없는 탐욕. 그는 이 모든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홀로 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저항했고, 때로는 희망을 품었으며,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한 개인이 거대한 시대의 벽 앞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쓰러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초상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선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비운의 왕 순조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순조의 비극적인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시대에 어떤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운명은 그 시작부터 아버지라는 거대한 존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조의 아버지,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 그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세종대왕과 함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비극적인 태생, 끊임없는 암살 위협 속에서 어렵게 왕위에 오른 과정,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 펼쳐낸 눈부신 개혁 정치. 그의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가 다스렸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학문과 예술, 그리고 경제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조는 고질적인 당파 싸움을 없애기 위해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 있는 인재만을 등용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개혁 정치의 심장부는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규장각은 단순한 왕립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싱크탱크이자 왕의 친위 세력을 양성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같은 서자 출신의 천재 학자들은 물론 정약용과 같은 남인 계열의 뛰어난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밤낮으로 새로운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정조는 이들과 함께 신분의 귀천을 떠나 자유롭게 학문을 토론하며 낡고 부패한 조선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금난정원을 폐지했으며 서양의 과학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개혁 군주의 등장에 열광했고 조선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순조, 즉 왕세자 이공은 바로 이 찬란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90년 정조의 나이 39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본래 문효세자라는 형이 있었지만 5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아픔을 겪었던 정조에게 새로 태어난 아들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정조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으로 아들이 흠없는 군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3살이 되자마자 직접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5살에는 규장각의 최고 학자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하여 제왕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위대한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비전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어린 세자 이공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여 학문의 진도가 빨랐고 성품 또한 온화하고 예의 발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개혁을 이어받을 준비가 된 총명한 아들. 이 부자가 함께 이끌어 나갈 19세기의 조선은 분명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을 칩니다. 이 모든 희망과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끔찍한 비극이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조선의 심장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개혁의 마차를 힘차게 이끌던 국왕 정조가 창경궁 영춘원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 너무나도 젊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종기 악화로 인한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가 불과 보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치료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정조 독살설은 역사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졌고 나라는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11살의 어린 세자 이공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자 비극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위엄 있던 아버지는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잠시, 그는 곧바로 왕위 계승 절차에 따라 조선의 23대 국왕 순조로 즉위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린 소년의 어깨 위에 500년 사직의 운명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올려진 것입니다. 어린 왕의 즉위식은 화려했지만 슬펐습니다.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는 용포를 입고 거대한 용상에 앉아 수많은 신하들의 절을 받는 소년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위엄 대신 두려움과 혼란의 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탄생했지만 나라는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린 왕은 당연히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어주는 수렴 청정이 시작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순조에게는 증조 할머니뻘이 되는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정순왕후 김씨.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 15세의 어린 나이에 66세의 영조와 결혼하여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해왔던 보수 세력, 노론 벽파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당시 그녀의 가문은 정조의 탕평책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개혁 정책, 특히 천주교에 관대했던 그의 태도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숨죽이며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왕대비라는 막강한 정통성을 손에 쥔 정순왕후는 어린 순조를 대신해 발을 치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면서 정조가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개혁의 성과는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세웠던 개혁 기구들은 힘을 잃었고 그가 아끼고 신임했던 신하들은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는 막을 내리고 길고 긴 암흑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한복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왕 순조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복수극과 권력 투쟁의 가장 중요한 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정조의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그녀에게 정조의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 바로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는 표면적으로는 사학으로 규정된 천주교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임금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무궁무부의 사상을 퍼뜨리는 서학쟁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하라. 는 정순왕후의 명령 아래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잔인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땅은 순교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탄압의 이면에는 훨씬 더 잔혹하고 교활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정조의 개혁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남인 계열의 학자나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사상적 개방성을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곤 했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 세력에게 이들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유박해는 바로 이 정적들을 천주교 신자라는 올가미를 씌워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정치 숙청이었습니다. 이 피바람 속에서 정조가 아꼈던 수많은 인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대학자 정약용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의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형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과 정약용 본인은 각각 흑산도와 강진이라는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승훈, 이가환 등 정조시대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 역시 모두 이 시기에 처형당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 순조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대왕 대비의 옆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경전을 논하던 스승과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아마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정순왕후의 권위라는 보이지 않는 재갈에 물려 있었고 그의 눈은
보고 싶지 않은 참상을 억지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어린 순조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들린 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알아버린 것입니다. 신유박해를 통해 정조의 사람들은 조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탕평책은 폐기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정순왕후의 가문인 경주 김씨와 노론 벽파 세력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조선은 다시 낡고 부패한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철권 통치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804년 4년간의 수렴 청정을 마치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순조는 마침내 15의 나이로 형식적인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억압적인 할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질긴 새로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죽기 2년 전인 1802년 훗날을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을 하나 깔아두었습니다. 바로 13살의 어린 순조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노선과 가까웠던 노론시파의 핵심 인물 김조순의 딸을 새로운 왕비, 즉 순원왕후로 낙점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왕가의 혼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세도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김조순. 그는 조선 후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조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본래 성품이 매우 조심스럽고 처신이 뛰어나 정조의 신임도 어느 정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권력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고 정조와 정순왕후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모두 사라진 권력의 공백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장인, 즉 국구가 된 그는 막강한 권위를 바탕으로 조정을 서서히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김육은, 김원근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안동 김씨 일가 친척들을 훈련도감 대장, 어영대장 등 궁원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 요직에 앉혔습니다. 또한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 인사권과 재정권을 쥘 수 있는 자리에도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했습니다. 순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장인인 김조순과 안동 김씨 세력의 독주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가문의 인물들을 등용하여 힘의 균형을 맞추려 시도하기도 했고 안동 김씨가 올리는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거미줄처럼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안동 김씨 앞에서 젊은 왕의 저항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그가 등용한 인물들은 얼마 못 가 사소한 꼬투리를 잡혀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갔고 그의 반대 의견은 교묘한 논리로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저항은 안동 김씨에게 왕이 아직 우리를 믿지 못한다는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조의 주변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여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이제 안동 김씨의 사람들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들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조가 만나는 신하도, 그에게 보고를 올리는 내시도, 심지어 그의 잠자리를 돌보는 궁녀까지도 모두 안동 김씨의 눈과 귀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라는 눈에 보이는 폭군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안동 김씨라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훨씬 더 질기고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진 것입니다. 순조는 점차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이 그의 젊은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이제 왕이 아닌 왕의 외척이 다스리는 기형적인 나라, 세도 정치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부에서 우리는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11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순조의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거쳐 그는 이제 국왕의 장인인 김조순이 이끄는 안동 김씨라는 더 거대하고 질긴 족쇄에 묶여버렸습니다. 왕은 있었으나 왕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궁궐은 안동 김씨의 연회장이 되었고 국정은 그들 가문의 사적인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비극의 두 번째 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권력의 중심부가 썩어 들어갈 때 그 독은 가장 먼저 나라의 가장 낮은 곳, 힘없는 백성들의 삶으로 파고드는 법입니다. 이번 두 부에서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었는지 그 끔찍한 수탈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했던 홍경래의 난의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 나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 그의 심장이 어떻게 까맣게 타들어갔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눈물과 백성의 피눈물이 뒤섞여 강을 이루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아픈 시대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입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 장악은 단순히 몇몇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매관매직과 삼정의 문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부패의 축이 있었습니다. 매관매직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벼슬, 즉 관직을 파는 행위입니다. 김조순을 정점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은 인사권을 독점한 뒤 이를 가문의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지방의 수령 자리부터 중앙의 판서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직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식한 난봉꾼도 탐욕스러운 장사치도 하루아침에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의 안동 김씨 세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이 바친 뇌물의 본전을 뽑고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백성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낮은 아전들에게 내가 이 자리를 얼마에 사왔으니 너희는 내게 얼마를 바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전들은 또다시 백성들에게 달려들어 있지도 않은 세금을 만들어내고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아 수령에게 상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패의 독은 나라의 최상층부에서부터 가장 말단의 실무 조직까지 마치 거대한 암세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진 것은 바로 관리의 자질이었습니다. 본래 조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혹독하게 공부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백성을 어질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민관의 윤리의식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탐관오리들이 전국 팔도에 들끓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보살펴야 할 양떼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순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요즘 벼슬아치들의 탐욕이 극에 달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니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을 받고 조사를 해야 할 암행어사나 감찰관들마저도 이미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고 하는 꼴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순조의 명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궁궐의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발이 모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손발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매관매직으로 관직에 오른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이란 조선의 3대 세금 제도인 전정토지세, 군정군역세, 그리고 환곡곡식대여 제도를 말합니다. 본래는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합리적인 시스템이 탐관오리들의 손에 들어가자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가장 무서운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토지세의 부패는 교묘한 장부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들은 세금을 다 낸 땅을 일부러 장부에서 누락시킨 뒤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여 이중으로 뜯어냈습니다. 또한 주인이 없거나 원래 세금이 면제되는 땅에 허위로 주인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한 뒤 그 돈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농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수확물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야 했습니다. 군역세의 부패는 그 잔혹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16세 이상의 남자는 군대에 가거나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라는 옷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 군포를 뜯어내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갓 태어난 아기에게 군역을 물리는 황구첨정은 예사였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 친척과 이웃의 목까지 전부 뒤집어 씌우는 족징과 인징이 횡행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이 야반도주하면 그가 내야 할 군포는 고스란히 남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멀쩡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고 마을 전체가 통째로 도망쳐 폐허가 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환곡은 충운기에 굶주리는 백성에게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한 뒤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일종의 구휼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도 정치 시기에는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쌀을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강제로 쌀을 나눠준 뒤 가을에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장부상으로는 쌀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주지 않은 채 이자만 뜯어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빌려주는 쌀에는 겨나 모래를 섞어 양을 부풀리고 갚을 때는 최상급 쌀로만 받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지옥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거나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도적이 되어 빼앗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일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811년 12월 18일 조선의 서북쪽 땅 평안도에서 마침내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썩어빠진 조정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고 차별받는 서북의 한을 풀자, 스스로를 평서대원수라 칭한 몰락 양반 출신의 홍경래가 일으킨 대규모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난은 단순한 굶주림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백 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모순과 차별에 대한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평안도를 포함한 서북 지역은 조선 건국 이래로 극심한 차별을 받아온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평안도 놈이라 불리며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오랜 차별에 더해 세도 정치에 가혹한 수탈이 집중되자 서북 지역의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홍경래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농민들뿐만 아니라 안동 김씨 세력에게 밀려난 다른 양반 가문, 그리고 상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신분적 한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부유한 상인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봉기는 가난한 자들만의 반란이 아니라 세도 정치에 불만을 가진 모든 계층이 연합한 거대한 저항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홍경래의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봉기를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그들은 가산, 곽산, 정주, 선천 등 청천강 이북의 거의 모든 고을을 점령했습니다. 부패한 수령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거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관아의 창고는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홍경래의 군대를 의군이라 부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합세했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북 지역 전체가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순조와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조는 즉시 관군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했지만 오랜 세월 평화에 젖고 부패에 찌든 관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선 관군은 반란군에게 연전연패하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순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실록에는 당시 그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굶주림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패한 안동 김씨 세력에게 군대를 맡겨 자신의 굶주린 백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명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자신의 살을 스스로 베어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반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홍경래의 군대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남쪽으로 진격하는 대신 점령지에 머무르며 세력을 정비하는 전략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조정은 서울의 정예 병력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진압군을 편성했고 마침내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군은 관군의 대대적인 방역에 밀려 결국 자신들의 마지막 보루인 정주성으로 퇴각하여 농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공성전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1812년 1월 광우는 수만 명의 병력으로 정주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성안의 반란군과 백성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항복해도 죽고 싸워도 죽는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돌을 나르고 물을 끓이며 항전에 참여했습니다. 관군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거대한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성 안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딪혀 막대한 피해만 입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공성전은 한 달, 두 달,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의 상황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홍경래가 약속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렬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4월 19일 포위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광우는 성벽 밑에 대량의 화약을 묻어 터뜨리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광운이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마지막까지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홍경래는 관군의 총에 맞아 전사했고 지도자를 잃은 반란군은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관군은 성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2,900여 명 중 여성과 어린아이 1,000여 명을 제외한 1,9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정주성은 시체와 피로 뒤덮인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5개월간 조선의 서북쪽을 뒤흔들었던 홍경래의 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서북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끔찍한 비극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이 난을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반란의 근본 원인인 자신들의 수탈과 부패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란의 책임을 자신들의 정적들에게 뒤집어 씌워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반란 진압을 명분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순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반란이 끝난 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모두 나의 탓이니 앞으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성문을 발표하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안동 김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개혁은 구호에만 그쳤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순조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백성들의 피를 불렀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치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점점 더 조정의 일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시와 그림 혹은 불교에 심취하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정치를 포기한 무기력한 왕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라는 불탔고 그의 마음도 함께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불타고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 참상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왕 순조. 그의 마음 역시 반란의 불길 속에서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는 정치에서 손을 놓았고 나라는 안동 김씨라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한 꼭두각시 왕으로 살다가 쓸쓸히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운명만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오는 법이고 꺼진 잿더미 속에서도 마지막 불씨 하나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바로 그 마지막 불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순조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한 줄기 빛, 바로 그의 아들 효명세자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정조를 빼닮은 천재적인 재능과 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어린 왕자. 우리는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안동 김씨의 철옹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순조의 인생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찬란했던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명은 이 불쌍한 왕에게서 마지막 희망마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빼앗아 갑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어떻게 한순간에 꺾여버리는지에 대한 기록이며 한나라의 마지막 태양이 너무나도 이르게 져버린 것에 대한 슬픈 비가입니다. 자, 이제 순조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과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는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진압된 후 순조는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동 김씨 세력과 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국정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문예 활동에 몰두하며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준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맏아들이자 왕세자인 이영, 훗날의 효명세자였습니다. 효명세자는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순조는 자신의 뒤를 이을 적통 왕자가 태어난 것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고 모든 죄수를 석방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왕실의 권위를 되찾고 할아버지 정조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효명세자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할아버지인 정조를 놀라울 정도로 빼닮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3살에 이미 천자문을 떼고 5살에는 시를 지었으며 10살이 되기 전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신동이자 천재였습니다. 순조는 이 아들을 보며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붙여주었고 바쁜 국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직접 아들의 공부를 살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왕 교육을 넘어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투영하는 간절한 과정이었습니다. 효명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어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와 춤, 음악의 조예가 깊어 수많은 궁중연회의 악장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춤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만든 궁중무용인 춘행전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재능은 바로 정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순조가 안동 김씨 세력에게 휘둘리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 정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뜨거운 야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어린 효명세자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순조가 어린 세자를 무릎에 앉히고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세도 정치의 폐단을 에둘러 비판하자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어린 효명세자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충신의 말은 귀에 거슬리나 나라에 이롭고 간신의 말은 귀에 달콤하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바마마께서는 부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이 어린 세자의 총명함과 배포에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순조는 이런 아들을 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비범함이 안동 김씨 세력을 자극하여 해를 입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켜주어야 한다. 이 아이가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 순조는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1827년 2월 순조는 재위 27년 만에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이 위독하여 더 이상 국정을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당시 19살이었던 효명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맡기는 대리청정을 명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자에게 국정을 맡기는 대리청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안동 김씨 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조라는 허수아비 왕을 내세워 30년 가까이 권력을 독점해 왔는데 이제 막 혈기왕성하고 총명하기 그지없는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효명세자가 결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인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대리청정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는 나의 오랜 숙권이자 종묘사직의 안위를 위한 결단이다라는 순조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조의 이 결정은 결코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면으로 나서서는 결코 안동 김씨를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세자가 국정을 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분이 확실했기에 안동 김씨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이 꿈꾸었던 개혁을 시작하려 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마침내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살의 젊은 섭정, 효명세자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인사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가 독점하고 있던 조정의 권력 구도를 깨기 위해 그들의 반대파였던 새로운 세력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때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가문이 바로 풍양조 씨입니다. 효명세자는 자신의 장인이자 풍양조 씨의 중심인물이었던 조만영, 그리고 그의 동생인 조인영 등을 핵심 요직에 앉혔습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남인과 소론 계열의 인물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정조가 했던 탕평책의 부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안동 김씨의 동무대였던 조정에 마침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효명세자의 개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전국에 파견하여 탐관오리들을 적발하여 처벌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죄수들을 석방해 주었고 과도한 세금을 줄여주었으며 심지어 노비제도 개혁까지
다시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의 모든 정책은 오직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나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숨을 죽였고 억눌렸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는 활기가 넘쳤고 학문과 예술이 다시 융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세자의 모습에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위대한 개혁 군주 정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조선의 개혁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조는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하고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순조는 공식적으로 모든 국정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궁궐 깊숙한 곳에 머물며 아들이 올리는 보고를 듣고 결제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아들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이자 보이지 않는 후원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효명세자가 총명하고 과감하다 한들 그는 아직 왕이 아닌 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전적으로 왕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순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안동 김씨의 압력에 굴복했다면 효명세자의 개혁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했을 것입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순조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거나 때로는 은근한 협박을 하며 효명세자의 개혁을 멈추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너무 과격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정 경험이 부족하시니 원로 대신인 저희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라며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의 수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압박과 회유를 막아내며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실록에는 당시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한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하는 일이 때로는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오직 종묘사직과 백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뜻은 곧 나의 뜻이니 경들은 추호의 의심도 품지 말고 세자를 받들어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라. 모든 책임은 이 아비가 질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아들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야 말겠다는 마지막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꼭두각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개혁을 추진하다 지쳐 보일 때면 조용히 불러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군주로서의 고독과 책임감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순조와 효명세자, 이 부자는 단순한 왕과 세자의 관계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지였던 것입니다. 순조의 인생에서 이 3년의 시간은 유일하게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한이었던 세도 정치를 마침내 자신의 아들의 손으로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몇 년만 더 흐르면 아들은 완벽한 개혁군주로 성장할 것이고 자신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30년간 그를 짓눌렀던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조선의 운명에 하늘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1830년 5월 6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선의 희망,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2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각혈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이며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왕성하게 정사를 돌보며 개혁을 이끌던 젊고 건강한 세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한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명세자의 개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권력을 잃어가던 세력은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들에게 효명세자는 자신들의 가문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안동 김씨가 세자의 음식에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독을 타는 방식으로 그를 암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아들의 죽음은 순조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 그의 삶의 이유,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실록에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순조가 보였던 처절한 슬픔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자의 시신을 붙들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어찌 이토록 내게 무심하고 잔인하단 말인가. 나의 죄가 많아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어찌하여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진 세자를 먼저 데려가신단 말인가.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의 울음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고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버리는 것을 목격한 한나라 군주의 피맺힌 절규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장례 기간 내내 거의 실신 상태로 지냈으며 신하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제발 기력을 차리라고 간청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은 모든 것을 이전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효명세자가 추진했던 모든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가 등용했던 새로운 인물들은 다시 권력에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안동 김씨 세력이 이전보다 더욱 기세등등하게 차지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순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 의지와 삶에 대한 희망마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그의 삶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태양은 너무나도 이르게 져버렸고 나라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부에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적처럼 타오르던 한 줄기 빛, 효명세자의 눈부신 활약과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22살의 젊은 아들의 죽음과 함께 아버지 순조의 마지막 희망도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묻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것일까요? 어쩌면 한 인간 이공순조의 이름의 이야기는 그때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이번 내부에서는 바로 그 살아있는 망령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심장은 멎었지만 육신은 살아남아야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나날들. 아들의 죽음 이후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 갔는지,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서 나라는 어떻게 완벽하게
약탈당했는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항이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다음 세대에까지 비극의 씨앗을 남기고야 마는 처절한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삶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마지막 선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파멸시킨 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넘겨주어야만 했던 왕. 이제 그의 마지막 고통 속으로, 조선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 순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총기가 사라졌고 그의 입에서는 국정을 향한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 하지도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남은 재위 4년은 깊은 침묵과 회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정무에서 손을 떼고 신하들과의 토론을 피했으며 모든 결정을 안동 김씨 세력에게 일임해 버렸습니다. 국정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순조는 그저 그들이 올려주는 서류에 옥새를 찍어주는 기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2가지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불교와 술입니다.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 전국의 사찰을 중수하고 불상을 개조했으며 궁궐 안에서 밤낮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선 현실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그는 부처의 자비에 기대어 아들의 명복을 빌고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는 깊은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는 조선에서 왕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많은 유학자 신하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조는 그 어떤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평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그의 도피처는 술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슬픔을 잊으려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아들을 잃은 고통과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그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 시기 그의 행동은 단순한 무기력을 넘어선 일종의 느린 자살처럼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자신의 마음 위에 홀로 앉아 그저 마지막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라는 이제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멸망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조가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동안 안동 김씨 세력에게는 그야말로 황금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운 약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효명세자라는 유일한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나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복수였습니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그에게 등용되어 안동 김씨를 견제했던 풍양조 씨를 비롯한 반대파 세력들은 철저하게 숙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역모 혐의를 받거나 사소한 비리를 부풀려 파직당하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안동 김씨와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3년간의 짧았던 개혁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렸고 세상은 이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견제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매관매직은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관직의 등급별로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인자도 사기꾼도 버젓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삼정의 문란 역시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특히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부터 순조가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4년간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담은 상소와 보고가 빗발쳤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온 것처럼 미친 듯이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전라도의 한 고을에서는 수령이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이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액수의 10배가 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차액은 모두 수령과 그에게 줄을 댄 중앙의 안동 김씨 세력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수확을 해도 모두 빼앗기고 빚을 내어 세금을 메우고 결국에는 집과 땅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순조는 이 모든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안동 김씨에게는 마음껏 해먹어도 좋다는 허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슬픔을, 왕의 무기력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관리사회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밤낮으로 연회가 벌어졌고 궁궐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뒤에 찾아온 승자들의 잔혹한 잔치의 풍경이었습니다. 순조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침전에서 술과 불경에 기댄 채 죽음의 그림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34년 순조의 건강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였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아들 효명세자는 없었지만 효명세자가 남긴 어린 아들, 즉 자신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24대 국왕이 되는 헌종이었습니다. 당시 헌종의 나이는 불과 8살,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순조가 세상을 떠나면 이 어린 손자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누군가가 수렴 청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순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럽고 아이러니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어린 왕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효명세자가 등용했던 풍양조씨 세력을 다시 불러들여야 할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안동 김씨에게 밀려나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섣불리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가는 안동 김씨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어린 손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3의 새로운 세력에게 맡기자니 그들에게는 왕실을 지킬 힘도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순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역사가 두고두고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이자 안동 김씨 세력의 중심인물인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김씨를 다음 수렴청정의 주인공으로 지목하고 모든 권력을 그녀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생을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로 살았던 왕. 자신의 천재적인 아들이 아마도 그들의 손에 죽었을 것이라 의심했던 왕.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이 바로 그 원수와도 같은 세력에게 자신의 손자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처절한 현실주의자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순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에서 자신의 어린 손자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세력은 오직 안동 김씨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안동 김씨 세력 안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손자의 안위를 걱정해 줄 사람은 바로 손자의 할머니인 순원 왕후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대신 왕실의 혈통, 즉 자신의 핏줄만이라도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던 처절한 할아버지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나라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가문의 대라도 이어야 한다는 마지막 현실적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완전히 패배한 자의 마지막 항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저항 의지를 상실했고 안동 김씨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해 버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골치 아픈 문제를 고민하고 싶지 않았고 가장 손쉬운 방법, 즉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 모든 것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평생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거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 문서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과적으로 조선의 운명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도 정치라는 괴물을 다음 세대에까지 안전하게 계승시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효명세자가 그토록 뿌리 뽑으려 했던 바로 그 악의 근원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슬프고도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1834년 11월 13일 경희궁 회상전에서 순조는 마침내 길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5.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100년을 산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정조처럼 갑작스럽지도 아들 효명세자처럼 의문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견했던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정조가 열었던 개혁의 시대, 그리고 그 아들 순조가 고통 속에서 지켜봐야 했던 좌절의 시대가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누구보다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죽은 왕을 애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8살짜리 어린 왕이 즉위할 것이고 자신들의 수장인 순원 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조의 시신이 동구릉의 일릉에 묻힐 때 함께 묻힌 것은 단순히 한 왕의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조의 개혁 정신도, 효명세자의 못다 이룬 꿈도,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8살의 헌종이 즉위했고 예상대로 대왕 대비 순원 왕후 김씨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조가 자신의 손으로 열어준 안동 김씨의 이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었고 비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조는 평생을 싸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고 원수에게 손자의 미래를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찬 완벽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그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선량한 인간이었다는 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선량함은 때로 가장 치명적인 무능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은 피로써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부에서 우리는 45해의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든 순조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이야기는 그의 심장이 멎는 순간 끝이 나지만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의 이야기는 결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죽음은 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순조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국강병의 초석도 태평성대의 기억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세도정치라는 이름의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는 순간 자신의 손으로 그 괴물에게 자신의 어린 손자와 나라의 미래를 바쳤습니다. 이번 5부에서는 순조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서사를 넘어 그의 시대가 조선의 역사에 어떤 치명적인 독을 퍼뜨렸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제 무대는 순조의 아들이 아닌 그의 손자 8살의 어린 왕 헌종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 연극의 제목은 여전히 비극입니다. 이것은 순조의 시대에 뿌려진 파멸의 씨앗이 어떻게 다음 시대에 만개했는지에 대한 관찰 기록이며 한 나라가 어떻게 회복 불가능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왕은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짙게 조선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34년 순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언대로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효명세자의 아들이자 순조의 손자인 이환이 불과 8살의 나이로 조선의 24대 국왕 헌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순조의 유언에 따라 국왕의 할머니이자 안동 김씨 가문의 수장인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기막힌 비극의 대물림이었습니다. 34년 전 순조 자신이 11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대왕대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자신의 손자에게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순왕후의 시대는 그래도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순원왕후의 시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시스템을 계승하고 심화시키는 희망조차 없는 비극의 완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안동 김씨의 권력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순조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최소한 왕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효명세자라는 강력한 위협이 존재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왕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대비는 바로 자신들의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도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지난 3년간 효명세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효명세자가 등용했던 풍양 조씨 세력은 다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김유근, 김좌근 등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조정은 다시 안동 김씨 일족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세도 정치의 양상은 순조 시대와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순조 시대에는 김조순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였다면, 헌종 시대에는 안동 김씨와 헌종의 어머니이자 효명세자의 비였던 신전 광후 조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 가문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고기를 차지하기 위한 두 굶주린 늑대 무리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미래나 백성의 삶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 가문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더 많은 뇌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 경쟁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나라실은 완전히 실종되었고 조정은 두 외척 가문의 사적인 이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린 왕 헌종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순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 역시 총명한 자질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친정을 시작했을 때도 이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두 외척 가문에게 완벽하게 장악된 뒤였습니다. 그는 결국 할아버지의 운명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23살의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순조가 남긴 비극의 씨앗은 이렇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그의 손자에게까지 똑같은 불행을 안겨준 것입니다. 순조 시대에 시작되어 헌종 시대를 거쳐 완성된 세도 정치는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을까요? 그들의 약탈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이어서 조선은 마치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것을 좀먹힌 거대한 고목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 통치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조선은 본래 매우 정교하고 합리적인 관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왕을 정점으로 의정부와 육조가 국정을 논의하고 집행했으며 사헌부와 사간원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 이 모든 시스템은 껍데기만 남은 채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더 이상 조정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의 사랑방에서 그들끼리의 밀실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왕은 그저 그들이 정해준 내용에 옥새를 찍는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었던 비변사는 완전히 안동 김씨의 사적인 기구로 전락하여 그들의 매관매직과 이권 개입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마저도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들이었으니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군인 안동 김씨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철저히 묵살하고 오히려 그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는 사냥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잃고 오직 한 가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된 것입니다. 둘째, 국가 재정의 파탄입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는 경쟁적으로 국고를 횡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힘없는 농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매관매직을 통해 긁어모은 막대한 뇌물은 국가 세수로 잡히지 않고 모두 그들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군사비를 빼돌려 군대는 허약해졌고 구휼미를 빼돌려 굶주리는 백성들은 죽어나갔으며 심지어 왕실의 운영비까지 횡령하여 왕은 가난하고 신하는 부유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곳간은 텅 비어갔지만 안동 김씨 가문의 집에는 전국의 징휘한 보물과 재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나라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기강과 윤리의 붕괴입니다. 세도 정치가 남긴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과 정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과 연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시험관들은 미리 정해진 합격자의 답안지를 베껴 쓰게 하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바꿔치기 하는 부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밤낮으로 공부해온 가난한 선비들의 꿈은 돈과 권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불의가 만연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정직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세의 길이 되었습니다. 정의, 충성, 청렴과 같은 가치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오직 부와 권력만이 유일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순조의 침묵 속에서 조선은 단순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조 시대부터 그의 손자 헌종,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철종까지 이어지는 약 60년간의 세도 정치 시기는 단순히 조선 내부적으로 부패했던 시기를 넘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19세기 초중반은 바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를 향해 본격적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하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여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있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막부 체제가 흔들리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 메이지 유신이 불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대격변이에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조선의 지배층은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위기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재산을 긁어모으는 것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조 시대만 해도 박제가를 비롯한 북학파 학자들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을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조 역시 서양의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 시기 이러한 모든 개혁의 움직임은 쓸데없는 짓으로 치부되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나라의 문은 굳게 닫혔고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유입될 통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펼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쇄국은 최소한 서양 오랑캐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키겠다는 나름의 정치적 신념과 국방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 시기의 고립은 그런 신념조차 없는 그저 무지와 무관심의 산물이었습니다. 만약 순조가 혹은 그의 아들 효명세자가 세도 정치를 누르고 개혁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선은 정조 시대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19세기 중반부터 점진적인 근대화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훗날 일본의 침략 앞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조 시대부터 이어진 60년의 세도 정치는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린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조의 개인적인 비극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사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민족사적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조라는 인물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그를 비운의 희생양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할 무능한 군주로 평가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정치적 격변과 평생을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외척의 힘,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의 죽음까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분명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군주에게 개인적인 동정보다는 공적인 책임을 더 무겁게 묻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량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의 34년 재위 기간 동안 나라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의 무기력과 침묵이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라는 괴물을 키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나라가 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평범한 왕족이나 선비로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도 선량하고 다정한 아버지이자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풍류객으로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필이면 절대적인 책임이 따르는 군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선량함과 평범함은 그 자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리더는 아니다라는 냉정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는 개인적인 선량함보다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더 중요한 리더의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순조는 안타깝게도 그 덕목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더의 무능과 침묵이 한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순조의 비극적인 삶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생생한 역사적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편의 긴 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한 왕, 순조의 삶을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찬란한 축복 속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비극과 좌절,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한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법정에 한 남자를 세우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순조, 죄목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 죄입니다. 과연 그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그의 삶을 둘러싼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를 시대의 경랑에 휩쓸린 비운의 희생양이라 변호하고 어떤 이는 나라를 파멸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할 무능한 군주라고 고발합니다. 이번 마지막 6부에서는 바로 이 뜨거운 역사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변론과 판결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시대가 남긴 치명적인 유산이 조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실패한 삶이라는 깨진 거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지 함께 성찰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왕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나약한 인간의 마지막 진실, 지금부터 그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조의 34년 재위 기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삶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그의 삶을 변호하는 희생양론과 그의 책임을 묻는 책임론은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그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보겠습니다.
이 관점은 순조 개인의 자질보다는 그가 처했던 압도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주목합니다. 그의 시작부터가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1살,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세상을 판단할 지혜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대한 정신적 충격 속에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린 소년에게 500년 사직의 운명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의 그늘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대왕 대비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라는 노회한 정치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왕을 완벽하게 고립시킨 채 정조가 남긴 모든 개혁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순조는 자신의 스승과 충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경험은 그의 내면에 깊은 공포와 정치에 대한 무력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한 개인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수준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몇몇 권신들의 무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조정을 자신들의 인맥으로 거미줄처럼 엮었으며 궁원과 재정권까지 모두 장악한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순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시스템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고, 실제로 그가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견제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저항, 즉 아들 효명세자를 통한 대리청정이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하늘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어떻게 비난의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희생양로는 순조를 비극적인 환경에 갇힌 무력한 개인으로 봅니다. 그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불운했으며, 그의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대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목록 형식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재구성하되 원래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관점은 그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군주라는 자리가 갖는 무한한 책임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왕관의 무게는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선의 왕은 단순히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였기에 그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무력감이 결코 그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여겨집니다. 아들 효명세자가 죽은 이후 보인 4년간의 행적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국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불공과 술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안동 김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나라를 약탈했고 백성들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이는 군주가 자신의 공적인 책무를 사적인 슬픔 뒤에 숨어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했다면 세도 정치의 폐해가 그토록 극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지막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평가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 자신의 손으로 안동 김씨의 수장인 순원 왕후에게 다음 시대의 모든 권력을 넘겨준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린 손자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효명세자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적들의 손에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준 배신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가문의 안위를 나라의 운명보다 우선시한 셈입니다. 위대한 군주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그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조 역시 수많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반대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순조에게도 안동 김씨의 불만을 품은 다른 세력들을 비밀리에 규합하거나 궁궐 밖의 제야 유생들과 연대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쉬운 길, 즉 포기와 순응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론은 순조를 자신의 한계와 운명에 굴복해버린 나약한 군주로 봅니다. 그의 비극적인 상황은 동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가 저버린 군주로서의 책임까지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공이라는 한 나약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의 내면을 지배한 감정은 바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이었습니다. 11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곧바로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목격한 경험은 어린아이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정치는 무서운 것, 권력에 저항하면 죽는다는 공포가 그의 무의식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 30년간 안동 김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시도가 좌절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의 무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 즉 반복된 실패와 좌절 끝에 결국 포기해버리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아들 효명세자의 죽음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며 그의 무력감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결정타였습니다.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은 그가 본래 강인한 군주가 아닌 선량한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순조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예술을 즐기는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군도 암군도 아닌 너무나도 인간적인 군주였으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만큼 지극한 부정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그는 아마 백성을 사랑하는 자애로운 성군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선량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늑대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했던 것은 때로는 피를 묻히는 냉철함,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정치적 통찰력,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철 같은 의지였지만 안타깝게도 순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선량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삶을 평생 짓누른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 정조의 그늘 아래에서 살면서 모두에게서 정조의 모습을 기대받았지만 결코 아버지만큼 강하지도 비범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개혁의 유산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들 효명세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도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했고 결국 아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대리 실현하려 했던 미완의 아들로 남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법정은 순조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아마도 가장 정확한 판결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은 유죄일 것입니다. 그가 처했던 비극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참작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를 향해 무조건적인 비난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로서 나라를 파멸의 길에서 구해내지 못한 그의 공적인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 시대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남깁니다. 무엇보다 리더의 무능과 침묵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의 삶은 처절하게 증명합니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나 책임 방기가 한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세력이 사라졌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세도 정치의 역사는 명확하게 보여주며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대는 내부의 부패가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섭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조의 시대의 조선을 위협했던 것은 서양의 군함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던 부패와 무기력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강성을 잃어버린 국가는 결국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그의 시대는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순조. 그의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실패와 무기력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긴 삶의 여정을 모두 따라온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뒤에는 단순히 무능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눈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왕관을 썼던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 왕관은 그에게 권력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 무게를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 신화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실패를 통해 성공의 조건을 배우고 그의 좌절을 통해 희망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향한 값싼 동정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날카로운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가졌으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던 왕.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고독한 군주. 우리는 그 슬픈 왕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눈물이 남긴 경고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나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